longer if I can.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스타 강사 특강 나는 전략으로 대학 간다 일부 진행을 맡은 이금수입니다. 나는 전략으로 대학 간다. 상당히 솔깃한 그런 말이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EBS 입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대원고등학교 고3 담임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에서 수능 동아시아사 그리고 입시 설명회 진학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경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 하남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 맡고 있고요. EBS에서 생명과학 그리고 진학상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한종입니다. 네, D-100일 막 이랬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D+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지만 정말 수고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수험생들에게 뭐니 해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자라는 아름다운 말을 마무리? 좀 짓고 싶습니다. 이제 자칫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이렇게 좀 풀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속칭 막 나가는데요. 그러지 않고 치밀하게 끝까지 이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책임져라는 말씀이시고 여한종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저희 반뿐 아니라 우리 전국의 수험생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또 1년 동안 우리 학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자, 안타까운 건 수능이 끝났다고 입시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입시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능을 이렇게 힘들게 준비한 만큼 결국은 대학 합격증을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좋은 정보들이 좀 나눠져서 우리 학생들이 좀 좋은 정보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여한종 선생님 강조하셨듯이 오늘 정시 지원에 관련된 낱낱의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수능을 봤잖아요. 그죠? 네네. 수능에 대한 말씀도 잠깐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출제 경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기본적으로 EBS 연계 정책에 네. 따라서 70% 이상 굉장히 연계가 잘 된 시험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측 가능한 시험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6월, 9월 모의 평가 그리고 바로 우리 EBS 연계 교재를 잘 활용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연계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료 활용, 이 연계 문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신유형, 새로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거기서 빈칸 추론 같은 것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로 나와서 연계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연계가 충분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영어는 아마 그 절대 평가로 가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네네. 여한종 선생님께서는 수학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물수능이다 이런 논란을 일으킬 정도 아니었죠. 뭐 미지근한 수능 정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특히 우리 자연계 수학 B형이 만점이 1등급이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웠을 텐데 이번엔 다행히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할 정도의 어떤 수학 출제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정시 모집에서 수학을 얼마나 잘 보았느냐가 학생들의 어떠한 당락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물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두세 문제는 출제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안 그래도 그 국어, 수학, 영어가 좀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탐구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가 어땠습니까? 예, 올해 사실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결국 이 국영수가 아니라 사과탐에서 특히 사회탐구 10개에서 승부가 갈릴 거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승부를 가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제 눈에 띈 것은 지금 현재 EBS 지금 가채점 상황에서의 등급 컷이 좀 나타나는데 사회문화, 동아시아사 그리고 경제 이 세 과목에서의 나름대로 이 가채점 상에서의 평점수 혹은 등급컷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존의 사회탐구가 보통 이제 속칭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보통 개념을 막 암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 시험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점에서는 응용이 많이 됐다라고 좀 보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을 찾은 것 같아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자체가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과학 탐구는 어땠습니까? 예, 평가원이 항상 수능 출제 쉽게 한다고 하면서 탐구를 쉽게 출제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거는 잘 주목을 하고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과학 탐구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수능에서 생명과학 2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엔 또 생명과학 1이
상당히 또 어렵게 출제되어서 학생들이 좀 곤욕스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생명과학 1을 가장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네. 또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위해서 그렇게 출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더더욱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리와 생명과학이 좀 다소 어려웠고요. 네. 화학과 지구과학이 좀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만점자 표준 점수 차이가 네. 최대 10점 정도까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위권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의대 계열이라든지 최상위권 대학의 뭐 최고 학과 그런 경우에는 아마 탐구 영역 때문에 당락이 또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의대나 이런 쪽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발표가 아마 390점대 정도가 돼야 의대 정도 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채점을 충분히 해봤을 것 같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바로 가채점 후에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수능 직후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수능 가채점 및 등급 컷 확인. 이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이제 알아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을 하고 참가할 때에는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시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학생들은 입시 설명회 참가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해당 대학 그 홈페이지를 좀 방문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정시는 이제 수시에서는 그랬지만 정시에서는 정말 나의 그 적성이 무엇인지 직업 심리 검사 등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진로 로드맵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가채점 결과를 이제 해본 결과 수시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한정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수능 바로 다음 날 우리 학생들한테 가채점 결과를 봤는데요. 네. 아이들이 가채점의 중요성을 일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여학생들은 좀 점수를 좀 확인하는 걸 좀 꺼려해서 그렇죠. 점수를 좀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등교한 경우가 있는데요. 가채점은 일단 대학별 고사를 내가 응시해야 하느냐,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상당히 애매한 게 제가 몇 점인데요?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요? 네. 내지는 뭐 무슨 영역에서 몇 개 틀렸는데 저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론 어느 정도 원점수가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 좀 더 정확하게 정시에서 어느 정도를 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지원한 대학별 고사에 내가 가야 하는지 아니면 가지 않아도 내가 그 대학은 충분히 정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네. 가령 이제 예상 100분이라든지 그렇죠. 가채점만 가지고도요. 또 예상 표준 점수 같은 것들을 여러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내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으니 내가 지원한 대학별 고사에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을 이제 너무너무 잘 볼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는 그 대학보다는 훨씬 좋은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를 굳이 안 봐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시에도 집중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반에 4명의 학생이 그런 네. 걸 썼습니다. 이 학생들 4명 아예 처음부터 수시를 안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6월 9월 모의평가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 학생의 내신으로는 오히려 이걸 갈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네. 정시를 집중했는데 그중에 2명은 성공하고 2명은 밤새 펑펑 울었던데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현역 학생들 중에서도 일명 이게 배수진을 친 학생들이 네. 있겠고요. 반면에 역시 정시에서는 N수생들이 많을 거라고 그렇죠. 여깁니다. 예, 그 학생들이 상당히 또 정시에서 나름대로의 승부를 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정시에 놓인 학생들 요 두 가지 부류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표준 점수나 그렇죠. 혹은 예상 100분위에서 내가 갈 필요 없지 않아? 뭐 그렇죠. 이런 학생들까지 이런 세 그룹 학생들이 결국 정시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뭐니 해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다시 한번 수시처럼 한번 조금 이렇게 일정에 맞게 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시 지원할 경우에는 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변수인데 나중에 그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수시로 밀고 갈 것인지 정시로 갈 것인지 정말 길은 있습니다. 여기서 키는 우리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수시 일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바대로 11월 21일 토요일과 11월 22일 일요일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 인문 자연을 함께 보는 대학이 있고요. 뭐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함께 보고요. 또 광운대라든지 뭐 아주대학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은 먼저 보고 네. 그리고 또 뭐 22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가 또 자연계열 보고 이렇게 계열이 분리된 학교도 있고 또 네. 함께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또 수능 끝났다고 나태해진 친구들이 그렇죠. 날짜를 놓쳐가지고 또 응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받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날짜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논술 준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옛날에 사교육에 많이 그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교육보다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모의고사도 있고, 그죠? 또 그 해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또 논술 백서도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사교육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 교수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대학들이 이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네. 그 정부의 방침을 따라가면서 논술도 거기에 맞추고 있는 맞습니다. 그 추세를 정확하게 읽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간단하게 고교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근데 학생들은 사실 고교 교육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동국대나 건국대 논술에서 이미 드러났다시피 교과서 속의 핵심 내용이 그것이 다시 한번 논제로 등장한다라고 한번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제 자체가 교과 과정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써보고 하면 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우리 유한정 선생님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학생들이 이제 논술은 다 비슷비슷한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각 대학마다 출제되는 모의 논술을 풀어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고요. 디테일한 네. 차이가 있고 또 본인에게 좀 잘 맞는 대학이 있습니다. 좀 쓰기 편한.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대학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 날짜가 겹치는 대학을 섰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령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고 내가 수능 최저 나오는 거 보고 어떤 대학을 쓰겠다. 네. 자, 거기랑 좀 연결해 본다면 일단 수능 최저가 있다면 내가 수능 최저를 다 맞췄다는 가정하에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가 3개 등급합 6등급 이내가 돼야 되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2개 합 4등급 이내니까 네. 본인이 만약에 이대에 최저를 맞췄다면 훨씬 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네. 합격률이 높다. 그런 것들도 고려하신다면 어느 대학의 논술을 볼 것이고 또 모의 논술을 본 다음에 나에게 좀 더 적합한 내가 좀 글쓰기 좀 편한 대학을 골라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가채점 결과는 어디까지나 가채점이다. 그렇죠. 그리고 입시 기간마다 점수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썼다고 해가지고 채점을 했지만 또 잘못 마킹해가지고 또 맞았을 맞습니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가채점을 통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1, 2점 때문에 아예 난 안 됐어 하고 시험에 응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가서 보라. 네, 일단 가서 응시를 해서 또 그렇죠. 그 뒤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나는 수능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그런 또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아까 그 사례는 그 남학생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학생 사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눌 정시지원 전략에 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정시지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판단한 수험생을 위해서 정시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시지원의 그 일정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정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12월 24일부터인데요.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원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려하지 마시고 저 시간에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 기간 보시면 가군, 나군, 다군 일정이 있는데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이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합격자 발표일 보시면 1월 28일 목요일까지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기간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 5일간이고 그 다음에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는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9시 이전 네, 그리고 미등록 충원 등록은 2월 1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12월 22일, 즉 원서 접수 시작일과 하루 사이를 두고 수시 최종 등록 마감일이 있습니다. 네. 네, 12월 22일 날 화요일 날 수시 최종 등록 마감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학이 그 하루 동안 23일 날 이제 수시 모집에서 결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인원들을 이제 정시로 이월을 해요. 그러면 정시 모집이 실제 발표된 인원보다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확인하신 다음에 24일 날 원서 쓸 필요 없겠죠. 네.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 이제 그 인원에 따라 여러분들이 작년도의 인원과 올해 인원, 작년의 경쟁률과 올해 경쟁률 좀 비교해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전략을 또 새롭게 세워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시가 끝났더라도 그죠? 정시가 끝났더라도 그 미등록 인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도 추가 모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도 상당수의 많은 인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무 절망하지 말고 거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시에 3장의 카드를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한정 선생님. 예, 아까 수시 최종 등록 마감일 말씀드렸는데요. 수시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을 하게 되면 최초 합격이든 충원 합격이든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정시 모집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군, 나군, 다군 세 개의 군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군의 한 대학, 나군의 한 대학, 다군의 한 대학 즉 3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각 군별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되 또 하나 특이한 게 뭐 카이스트라든지 또는 삼사관학교, 전문대학교 그리고 뭐 산업대학 같은 경우는 모집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요거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한 개의 모집군에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대학 입학 지원 방법 위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학이 네.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군별로 한 장씩만 써야 된다는 그런 예,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정시는 꼭 3장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과학기술원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더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4장 뭐 이상 쓸 수도 있다는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 3번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 모집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대학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서 접수할 때 좀 유의할 사항이 좀 있죠? 네, 이 원서 접수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수시에 좀 해봤기 때문에 아이 뭐 이것쯤이야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여기에서 실수한 학생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방법은 인터넷 접수로 이제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대학이 143개, 네. 이렇게 143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및 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대학들이 의외로 네. 있습니다. 59개고요. 네. 창구 접수만 하는 대학이 5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수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것도 꼭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원서 접수 시간도 막 다른 경우도 네. 있어요. 오후 5시, 뭐 오후 6시에서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시 일정하고 원서 접수 유의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저희가 준비한 시크릿 1입니다. 첫 번째 전략, 정시 지원 첫 번째 전략인 그 모집 요강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석 선생님. 네, 이 대학별 모집 요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반 학생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가는 반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땡땡 대학교 입학처를 쳐라 검색창에 치면 네. 나온다. 네, 이것도 학생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EBS에 들어가서 대학 모집 요강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안 들어가 봐요. 그런데 들어가 본 학생들은 놀랍니다. 그렇죠. 아니, 선생님, 이 한 대학이 A라는 대학이 가나다 다 뽑네요. 그러니까. 예, 그게 좀 몰랐던 거죠. 그냥 자칫 한 학생들 그냥 가군의 그냥 한 A라는 대학이 그렇죠. 가군에만 놓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분할 모집을 않다라는 하는 거. 대학들을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 이 모집 단위 분할은 이제 모집은 금지되어 있는데 네. 올해까지 있습니다. 올해까지 네. 이 200명 이상의 모집 단위에 대해서 이 2개군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 좀 확인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동일 모집 그리고 이 인원 200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나 다군 보통은 특히 요즘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예체능계 그렇죠. 이쪽을 또 이렇게 따로 군을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좀 봐야 되겠다. 또 하나 많은 학생들이 정시하면 수능 100%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학생부 조합이 분명히 들어가는 대학들이 네. 의외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입시 설명회를 많이 나가서 네.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학들의 모집 요강이 대학들의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분산해 놓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전략적 학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이 거꾸로 이제 네.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년에 그 중앙대학교를 보면 다군에 이렇게 경영을 뽑은 네네. 그런 사례도 있죠. 네. 그리고 그 모집 요강이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은요 자료실 같은데 예년에 성적까지 다 나옵니다. 그걸 좀 참고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마다 다른 그 모집 요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은 들었고요. 영역별 반영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한정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100분이다, 네. 표준 점수다 이러한 단어들에는 좀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 중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표준 점수는 쉽게 말해서 남들이 좀 잘 못 본 과목
지금 뭐 우리가 방송에서 봤듯이 어떤 영역이 좀 어렵게 출제되었다. 음. 그 영역을 내가 잘 봤다면 내가 유리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평균이 쉽게 낮은 과목을 네네,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죠. 좀 쉽게 접근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는 수학을 좀 잘 본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러한 표준 점수 제도가 있고요. 또 네. 이제 중하위권 대학,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100분이라고 하는 걸 네. 반영을 하는데요. 100분이 쉽게 얘기해서 1등부터 이제 줄 세우기 쭉 해서 그렇죠. 성적을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도 합격자 평균을 보시면 거의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인문계는 보통 국어하고 영어에 네. 좀 더 반영 비율을 높게 그렇죠. 책정한 대학들이 많고요. 자연계는 이제 수학과 과학 탐구의 음. 반영 비율을 높게 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느 영역에서 좀 좋은 점수가 나왔는지 100분이 표준 점수 어떤 영역이 좀 더 나에게 유리한지 유불리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그러한 대학들을 찾아서 지원하신다면 훨씬 더 점수를 제대로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 선생님 어떤 생각? 예, 뭐 앞에서 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큰 얘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빠진 얘기만 하면 작년과 올해 가나다군이 좀 다를 수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서울 과기대나 한국 외대 다군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중앙대 서울 캠퍼스 그리고 이 광운대 같은 경우에 자연 계열에서 이제는 가나군이었는데 이제 가다군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가나다군에 대해서 이동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이제 아까 과탐 말씀하셨는데 네. 사탐도 20%인 대학들이 인문계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리면 사탐 20%인 대학이 오.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 제2외국어하고 한문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뭡니까 그 자신의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본 영역에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면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 들립니다. 또 가산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한정 선생 가산점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자연계는 보통 B형을 선택해서 수능을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수학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선택해서 보는 수학 A형으로 수능을 본 친구들이 각 반에 많이 있을 거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B형을 이제 시험을 봤을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그렇죠. 보통 이제 중상위권 내지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서 하게 되는데 보통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B형을 하다가 A형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연계 학생들은 한 2등급 정도가 좀 수능에서 잘 나오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네. 뭐 5등급 맞던 친구들도 3등급 맞기 때문에 100분위가 뭐 70% 이상으로 뛰게 네. 되니까 그 가산점 10%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생각대로 그냥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0분위가 80이라면 10%를 주면 8점에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 선생님 어떤 의견이신지? 예, 뭐 잘 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붙이면 네. 과학이나 이 수학 외에도 이 인문계 쪽에서 보면 국어 B, 맞습니다. 예, 그리고 탐구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기계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산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가고 싶은데 가산점이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발휘할까 이거를 그렇죠. 계산하는 것이 네. 저는 좀 더 낫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가산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한정 선생님 10% 정도 아니면 더 많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산점 때문에 합격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많이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교차 지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 겁니다, 그죠? 인문계 수능을 보고 자연계로 지원을 한다든지 자연계 수능을 보고 인문계로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최영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네, 그런데 저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전문대만 되지 않나요? 전문대만 교차 지원되지. 제가 인문계인데 뭐 건축이나 토목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년제 대학도 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문과, 이과로만 나눠놨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4년제 대학에서 교차 지원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최상위권 대학부터 보면 보정 점수를 결국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누군가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그 보정 점수에 의해서 환산 표준 점수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교차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당사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과인데 너 왜 와 이러지 않습니까? 이과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 계열별에서 인원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여기 정시에서도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인데 교차 지원을 해?
그러니까 결국 이 인원을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좀 학생들을 많이 뽑는 그런 단위에서 지원을 하면 좀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과연 교차 지원에서 합격을 하면 뭐하나. 대학교를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전문학교로 가는 유토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해낼 수 있는지, 적성에 맞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또 그 학생들이 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우리 학생들이 정시 지원할 때 가장 많이 여전히 참고하고 있는 게 배치표인데요. 네. 종이 배치표라고 하죠. 우리 네. 3학년 교실에 그 뒤 게시판을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게시해 놓는 이제 배치표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배치표가 이제 그때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다가 이제 우리 학생들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치표는 일단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반영률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즉 1대1 대1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25, 25, 25, 25%씩 반영되었다라는 걸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를 내가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넓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정도로만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외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대학의 어떤 영역에서 더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내 점수를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좀 우리 학생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종이 배치표에 대한 거 말씀을 해주세요. 종이 배치표 정말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될 종입니다. 그거는 최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 이제 저는 불가원 불가근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너무 배치표에 믿을라니 좀 뭐하고 안 볼라니 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학생들은 배치표를 볼 것입니다. 근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현명하게 갈 거지만 이미 이 여한정 선생님께서 말했다시피 전년도 자료를 좀 볼 필요는 있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년도 자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전년도 자료를 보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좀 보정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때 저는 바로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가 이렇게 세 명이 좀 이렇게 좀 모여서 바로 그때 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의견을 좀 조정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가산점 이런 것들이 모두 계산된 대학별 환산 점수까지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년의 자료를 보면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또 상담도 충분하게 해야 돼요. 기분 좋은 상담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담임 선생님들하고 정말 꼼꼼하게 좀 잘 체크를 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크릿 1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시크릿 2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인문계 학과 선택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인문계 학생이 우선 기본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40만에서 요즘 줄어서 한 35, 6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고요. 또 하나 이제 취업난이라는 지금 현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경영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지는 좀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최상위권하고 중하위권을 좀 나눠볼 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경영에 대한 물론 지금 현재도 제일 높긴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꿈과 관련된 부분. 그러면서 또 하나는 최상위권도 의외로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그해 어떤 지적 유행이랄까요? 트렌드가 나타납니다. 한때 심리학과가 유행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사회학과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방송에 굉장히 유명한 PD 분들이 다 사회학과 출신이다 뭐 이래서 또 사회학이 최근에 또 조명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트렌드가 하나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하위권으로 오게 되면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경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영, 경제. 최근에 이제 요즘 이제 무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제통상 혹은 뭐 국제경영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좀 더 넓혀져서 철도, 물류, 뭐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조리 혹은 조리 외식, 호텔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결국 이 취업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학과가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또 나름대로 소신 있게 좀 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뭐 나름대로 요즘에 최근에 청소년 상담사라든가 자신들의 이제 어려움을 좀 나름대로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걸 또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아니면 이 실버 복지학이라고 해서 최근에 또 이제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변하는 만큼 그만큼 인문계에서 학과도 같이
같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다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보통 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뭐 불어, 불문, 도고, 동문 뭐 이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어, 일본어 나눠지면서 여전히 이 제2외국과 관련된 학과들이 조금 이게 좀 하향이 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네. 저는 역발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도전적으로 또 또 최근에는 우리 이 청년들이 또 해외에 진출한다거나 아니면 네. 여행 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다양한 형태로 좀 소소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네. 그게 사실 또 인문계 강점이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학과 선택에서 좀 더 학생들이 경영이라는 쏠림 현상도 있겠지만 네. 나름대로 좀 파고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어떤 학생들이 좀 고지식하다랄까 아니면 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공무원이죠. 그렇죠. 네, 특히 인문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참 안타깝지만 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인데 다만 저는 최근의 흐름 속에서 단순하게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네. 뭐 경찰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또 사회 헌신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문계 학생들이 그 학과라는 부분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100%는 아닐지만 네. 그거를 주로 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좀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네. 갔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 되게 이제 어른들이 아는 대로 아이들이 지원을 하죠. 뭐 그렇죠. 경영, 경제, 심리, 뭐 정외과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지원하고 막 그냥 다니고 아니면 또 안정적인 직업을 해서 뭐 공무원 사관학교로 간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좀 트렌드를 좀 잘 알되 지금 없어진 직업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계는 어떨까요, 선생님? 지금 인문계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인문계 과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3 담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도 이제 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지금 지원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예전에 여학생 하나를 지도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은 3월달 상담부터 간호학과를 가겠다고 희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정시 결과를 나온 상태에서 이제 간호학과를 가게 되면 이제 2년제를 가야 되는 네.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집이 가까운 4년제 수도권 대학을 이제 추천해 주는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아이가 원서 썼는데요. 또 이제 저 모르게 또 이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써가지고 일단 최종으로 간호학과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졸업 후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이 좀 후회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뭐 마찬가지겠지만 자연계 학생들도 결국은 학과냐 아니면 대학이냐 이걸 놓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가르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좀 대학 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과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지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좀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소신이 있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뚜렷하다면 그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학부모님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학생의 그 뜻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만족도가 높아야 그 후에 뭐 취업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일단 어쩌면 정시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뭐 전공 적합성이니 이런 것들 좀 고려하지 않고 네. 일단 일단 공부하고 보자. 네. 나중을 이제 기약하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 뭐 배치표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영역별 점수 같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쓰셔야 될 텐데 네.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생들이 늘상 보아왔던 좀 배치표상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과들을 네. 보고 대학만 놓고 우리 학생들이 좀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런 과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다 그렇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항상 보이는 것들은 내가 보는 건 남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작년도의 결과와 또 올해 어떤 모집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과가 가장 문 닫고 들어가는 과는 아니라는 거. 예, 그런 것들도 우리 학생들이 네. 조금은 네. 고민하시면서 다양성 있게 좀 물어보시고 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있는 학과보다 그보다 살짝 위에 있는 학과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또 한 가지는 진학 위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우리 또 선생님들의 반성 네. 하신 예, 거 예,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한국직업능력개발이나 노동부 사이트에 가면요. 직업 심리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보면 나한테 적합한 직업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세 장의 카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냥 다 상향을 다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뭐 골고루 나눠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안정으로 써야 될 것이냐 고민이 많을 텐데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수 쌤. 이 의미를 사실 모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먼저 세 장 한번 써봐.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높여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차피 자기 손에 주어진 점수가 뻔한데 그럼 이걸 이게 과도하게 지른다. 지르는 거. 예. 아니면 이렇게 맞춘다. 혹은 그냥 적정하게 그냥 하나라도 좀 탈출구 비상구 하나를 만들어 온다는 네.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이 세 가지를 놓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입시 전문가들끼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3전 3승이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실패작이죠, 실패작. 예, 어디 가서 내가 세 개 다 붙였다 이러면 네. 상단 미스. 네, 그렇죠.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 3승을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1승 1무 1패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긴 하는데요. 뭐 사실 뭐 이렇게 한 학생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제가 뭐 승패라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점수가 너무 남아도 안 될 것 같고요. 모자라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미 저는 수시에서 나름대로 트렌드는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인서울에서 굉장히 중위권 대학조차도 이 하향 안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학생들이 내년까지 가서 반수나 재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시도 마찬가지 추세로 갈 거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하향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네. 거예요. 예. 하향 지원할 것임에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하향 그러니까 지원. 차라리 1패, 2승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학생들이 워낙 두렵기 때문에 네. 내년도가 되면 필수 한국사에다가 네.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하향 안정 혹은 안정 안정지. 하향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아니면 아예 그냥 하향으로 깔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가군, 나군, 다군을 놓고 네. 이제 보통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을 불러놓고 네. 가나군 중에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고 그리고 다군은 뭐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뭐 네.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각 군에서 최소한 2개 정도를 놓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실제 사례로 영어 교육과라든가 아니면 경영과 관련돼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군에 뭐 예를 들어 뭐 서울대도 붙으시게 쭉 갈고 있겠지만 네. 그 틈새 시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엇비슷한 대학인데 엇비슷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선호도가 좋은 대학이 분명히 네. 학생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정말로 붙고 싶다. 나머지 나다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그 선호도가 살짝 떨어지는데 같은 과면 동일한 학과로 간다면 살짝 낮추는 전략이 좀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군으로 오게 됐을 때는 가군에서 2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에서 2개를 하되 이미 가군에서 어느 정도의 이 확률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군을 좀 달리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서 조금 속칭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간판 보고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라는 학생이 있겠고요. 실제 입시 전문하다 보면 지금 네가 그 학과에 꼭 목매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분명히 대학에 들어가면 예전에야 간판이라고 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다양하게 뭐 이 복수 전공도 그렇죠. 가능하고 복수 전공 가능하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그 학생이 거기서 어떤 진로를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A라는 대학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받아라. 그런 점에서는 간판이 아니라 그 대학과 내가 어떤 일치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가라라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인원수를 좀 더 최대한 많은 인원수에서 갈 수도 그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그렇죠. 아닌 시대다라고도 예, 예.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이제 다군인데 사실은 다군에 대한 인식은 어차피 경쟁률이라는 부분에서 뻔하다라고 그렇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군이라는 것을 좀 이게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다군도 마찬가지로 한 2개에서 그리고 이 다군 내에서도 분명히 반영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좀 함께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남는 존재가 바로 이제 N수생입니다. 그렇죠. 좀 전까지 이제 현역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네. N수생들은 저는 뚜렷하게 이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개인적인 네. 제 주장입니다만 분명히 N수생들은 그래도 소신 지원할 것이다. 네. 이 학생들은 3패를 하더라도 내년을 또 볼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지금 뭐 올해 수능과 작년 수능에 대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체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N수생들은 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예. 필수 한국사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국어가 통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N수생들은 이 현역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지만 내년에도 N수생들은 또 한 번 해볼 만한 그런 강세를 갖고 소신 지원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네. 저랑은 좀 의견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N수생들은 어떻게 보면 속칭 뭐랄까 좀 위축돼 가지고 네네네. 하향 지원할 것 같은데
역시 네. 젊어서 그러신지 과감한 지원을 할 것이다. 네네. 오히려 거기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네. 너무 또 위축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군, 나군에서 정말 안정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조언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뭐 나군이 인원이 많이 뽑으니까 거기 지원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학과, 내가 갈 학과가 나와 있는 대학들이 비슷한 대학들이 많이 있느냐? 그러면 학생들이 분산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고 거기에 몇 개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뭐 전체적인 나군의 인원이 아니라 그 학과의 인원을 좀 살펴보는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준 선생님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최영 선생님 얘기 듣는 중에 조금만 좀 덧붙여서 말을 한다면 N수행 같은 경우는 좀 성적대에 따라서 조금 접근하는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위권 같은 경우에 점수 잘 나왔다면 일단 상위권 대학에 도전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현역 시절에 봤던 거랑 지금 뭐 재수 또는 삼수 했을 때 나온 결과가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또 한 번의 실패를 다시 한번 경험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2승은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좀 하향 저만 지금 다른 괜찮습니다. 하향 안전 지원 쪽으로 좀 가려는 경향을 저도 이제 졸업생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면담을 해보면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현역 같은 경우는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지도하는 대로 좀 따라온다면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그거는 중위권 정도의 수준이고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좀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공격적으로 좀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연계열은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죠. 네. 이제 의학계열이 있고요. 또 지방의대까지 포함한다면 조금 더 인문계열보다는 좀 경쟁이 그나마 좀 덜 치열할 거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뭐 선발 인원이 좀 많고 좀 선호학과를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지원한다면 뭐 충원 합격의 어떤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런 것도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중상위권 뭐 평균 백분율 180에서 뭐 90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다군도 일단 물론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일단 가군과 나군에서 무조건 하나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군은 일단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나군에 없는 그러한 대학이 다군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군은 중앙대학 이하의 대학들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다군에서 경쟁을 펼친다면 맞습니다. 다군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가군과 나군 중에 무조건 하나는 붙이는 전략이 세 장이니까 다군에 그냥 쓴다라는 얘기죠. 네네네. 소위 말해서 연고대 막 쓰는데도 그렇습니다. 다군을 중앙대에 쓴다라는 얘기죠. 예, 예. 그냥 양보하면 될 텐데 네네. 좀 그런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군과 나군 중에는 하향 지원을 하나를 선택해서 합격하는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80% 미만의 중하위권 학생들, 수도권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은 일단 100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대학의 작년도 합격자 100분위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조금 안도감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영역 반영 같은 경우에도 3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유불리에 따라서 그런 대학들을 좀 고려하시고 탐구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신다면 훨씬 더 자신의 점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반론은 아니고 2대1이라는 얘기가 지금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이 지금 작년과 올해가 굉장한 과도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시 6회 체제, 이 한꺼번에 쓴 수시 6회 체제에서 과도기인데 그게 뭔가 재편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로 수시는 대부분 현역 고3 학생들로, 그다음에 정시는 좀 N수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속에 조금 수능되는 학생들, 이게 조금 이렇게 좀 갈라지는 모습, 그러면서 수시가 한 7, 정시가 한 3으로 잡혀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수능에서 잘 본 N수생은 다음에도 또 잘 볼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또 여기서 기존의 A라는 대학에서 한 단계 점프하고 싶다라는 기대 그래서 이 욕구가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중하위에서 이런 틈새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는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의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취업과 관련된 유망한 학과를 좀 나름대로 할까 아니면 전문대로 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문대로 가게 되면서 의외로 대학 중에 일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펑크가 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라면 그러면 또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나름대로 좀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국어 영역 같은 걸 AB형 자체가 좀 없어지고 수학 영역도 AB가 아니라 나형, 가형으로 바뀌고 그죠. 네네. 한국사가 또 필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바뀜이 있지만 최영 쌤 주장은 그래도 네.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반수행이나 재수행에 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여한정 선생님 좀 안정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6학년도 정시 지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느낌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한정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수험생 여러분 끝나봐야 끝난 거죠. 우리가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는 일단 우리는 아직까지 네. 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분명히 정시에서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학생부 내신으로도 이제 합격자를 가르기 때문에 졸업고사, 기말고사 물론 맞습니다. 집중하기 어려울 네. 거예요. 하지만 보던 대로 수능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보신다면 준비가 되면 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달라. 제가 저희 반에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너희들이 2월 달에 졸업식 날 네. 합격자가 아닐 수도 있다. 좀 긴 호흡을 가지고 2월 말까지 우리가 기다려보자. 네. 그런 좀 인내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가장 지도를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담임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또 아이 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데 네. 조금 큰 호흡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점수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 쌤. 네, 저는 입시도 교육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기 삶의 최고 사령관 혹은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 하는 그런 자리라고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 학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혹은 뭐 대행 뭐 이 사교육 업체가 해줘야겠습니까? 네. 이제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갖고 자기가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전략도 짜보고 네.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 벽에도 부딪혀 보면서 또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입시가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바로 입시도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입시도 교육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공고를 하겠습니다. 2016 정시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입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대학별 홍보 부스가 운영이 되고요. 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많은 좀 참가를 해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체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현재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12월 2일입니다. 수능 그 통지표가 나오는 날이죠. 성적표를 받게 되는 날 조금 더 심화된 정시 모집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2일 밤 9시 10분 EBS ETV에서 방영이 될 텐데요. EBS 스타 강사 특강 나는 전략으로 대학 간다 2가 방송이 됩니다. 출연은 저와 정재원 선생님과 강희실 선생님께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진짜 성적표를 받고 나서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12월 2일에 다시 만나서 정시원 전략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 직접 도움을 주신 EBS 입시 전문가이신 두 분 최경석, 여한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수험생 또 학부모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BS 스타 강사 특강 진행의 이금수였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